이런 강연회가 보람이 있는 것은 저는 발표자로서 나왔지만은 두 분 토론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도 뭐 박정희 시대를 같이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젊은 또는 작년에 계시는 분의 정리를 하면은 아 그랬구나 그때 못 봤던 게 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강연회의 보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규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경제 박현채라는 좌익 사람을 쓰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만약 당선됐으면은 그쪽으로 갔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런 또 가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틀림없이 베네수엘라가 됐을 겁니다. 한국은. 이 올해가 체게바라 사망 50주년인데 체게바라가 남미를 망쳤습니다. 한국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체게바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인데 뭐 쿠바 혁명 성공시키고 나서 자기는 세계 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에 갔다가 잘 안 되니까 볼리비아에 와가지고 하다가 죽었는데 물론 그 한 인간의 생애로서는 나름대로의 미학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당시에 내세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제국주의, 즉 반미, 그 다음에는 평등, 한 나라 만들겠다. 이걸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그 후계자들이 막 죽고 김구 선생도 뭐 비슷한 경우지만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후계자가 많이 생기고 숭배자가 많이 생기는데 남미 사람들이 체게바라로 숭배한 사람들이 많은 그중 하나가 차베스죠. 차베스 또 후계자 볼리비아 현직 대통령도 그 기념식에 참석한 거 보니까 후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반미 평등 그러니까 나눠주기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등 반미 하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은 좌익들의 부패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좌익들의 부패에는 눈을 감았고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은 눈을 감았습니다. 똑같은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부패, 좌익들의 부패, 북한 정권의 세습에는 눈 감습니다. 오로지 반대한민국, 반미 그리고 평등 이런 데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뒤에 나타나신 분들도 그 정도로는 가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이 박정희를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하셨는데 아주 좀 절묘한 표현이고 모든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돼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 아닙니까? 자기 성공이라는 건 뭐냐? 아들, 딸을 다 자신보다 더 학력 높은 사람으로 더 고소득자로 키우면서 자신들은 고생을 했으니까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말은 자기 실패의 수혜자가 있죠. 그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합니다. 북한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니까 세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인민들은 다 불행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수 씨가 바로 제가 이 박정희 전기 서문에서 그런 걸 썼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박정희가 나와서는 안 되죠. 박정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나와야죠. 21세기형 박정희가 이 책을 읽고 21세기형 박정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21세기형 박정희 세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강연에 지난 1년 동안 한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역사를 주도할 만한 나이는 아니죠. 이 이성수 같은 분이 바로 21세기형 박정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점이 그래서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30이 아직 안 되네요. 89년생입니다. 89년.
그러니까 이게 좌파와 싸우다가 보니까 저렇게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정도로 이론무장하면 어떤 좌파하고, 아니 어떤 좌파 20대가 아니라 지금 50대, 60대 무슨 원탁회의 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딱 토론 붙여놓으면 아마 뜨게 될 겁니다. 저쪽.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별해야 된다. 아주 탁결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별해야 된다. 인권은 절대 가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 민주주의는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것의 가장 큰 것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삼아버렸습니다.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단입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디모크라시는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의를 좋아합니다. 관념론에 사무치가지고.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 잘못해서 고생하는 두 가지입니다. 내셔널리즘을 국민주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인종주의로 가버리고 배타적 인종주의로 가버리고 민주제도라고 번역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수 씨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박정희는 인권을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 사람이죠. 이건 오늘 제가 메모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많이 계속 써먹을 생각입니다. 더구나 또 하나 역시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신종 양반계급들, 한국의 신종 양반계급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신종 양반계급들은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성실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긍휼 여긴다. 아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안 했는데 불쌍하게 여긴다? 왜 그러겠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척하면서 자기가 득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퍼가지고 지금 100일씩 무상급식이 그게 재벌 손자한테까지도 재벌 손자 필요 없는데도 갖다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표를 얻어가지고 장기주권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인간성을 망치는 거죠.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뭐 공짜를 주면 그 순간부터 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신종 양반계급이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성실한 사람은 망치고 있다. 성실한 사람은 망치고 있다. 자기만 망치면 되는데 성실한 사람은 망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또는 박정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점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정신으로 우리 세대는 고생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희생하겠다. 하는 이런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되었냐 이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하면은 표를 몇 퍼센트 받겠습니까? 한 5% 받을 겁니다. 5%가. 그만큼 이 세대가 달라졌다. 세대가 달라졌는데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느냐 나쁜 방향으로 달라져가지고 이제 총체적 위기가 한국에 왔다. 바로 그것이 강규현 교수 같은 양심적인 교수, 진정한 지성인이 탄압받고 있다.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탄압받고 있느냐? 언론 자유다. 민주주의라고 칭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이 있어야 돼요. 이 민주주의 자유의 근간인 언론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전면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속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상회한다. 이게 한국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왜 후계자를 우리 강 교수 이야기대로 후계 집단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냐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박정희에 대한 비판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김두영 비서관님의 말씀대로 항상 시간이 없다.
18년 장기 집권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급한 조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18년 만에 이 정도 했으면 그 뒤에 이 후계 노선을 제도를 정리하고 하는 것은 그 D세대의 문제인데, D세대가 불행하게도 좌파적 가치관에 노출돼 가지고 의식화되면서 보수의 나는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또 좌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강남좌파라고 하는데, 이 강남좌파가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한반도에서 빅뱅이 곧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빅뱅은 두 가지로서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북한 핵 문제로서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고,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변화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변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연결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김정은이 감살되든지 그리고 전쟁 상태로 가든지를 통해서 그와 연계해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드디어 그 정체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각성하면서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 연계하면은 이게 개혁 투쟁 세력이고, 뭐 그 핵심에는 남한에는 주사파가 있고 북한에는 이 수령파가 있는데, 이 세력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그것은 큰 변혁, 그 변혁은 전쟁에 준한다든지 주로 뭐 내전적 상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지무지한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할 때 또 한국 사람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6.25 직전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6.25 직전에 한국의 좌파 세력이 강했어요. 다만 그때는 권력이 좌파는 아니었죠. 그런데 6.25 났을 때 김일성과 스탈린이 6.25를 일으킬 때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약 20만 명의 남노당이 서울만 점령하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밑으로는 내려갈 필요 없다. 서울 남쪽으로 내려가는 작전 계획도 거의 안 세웠습니다. 그걸 믿고 남침했더니 미군이 개입하고 남노당이 한 사람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한국의 얼치기 좌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주의자라도 들고 일어나면 난 죽는다. 이 한국의 남한의 좌파 세력 중에서 이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기 득 보려고 그러지, 그게 자기 목숨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어떻게 언제 나타나느냐? 죽고 사는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나타날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의 빅뱅이 다가온다면은 결국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건설한 세력은 문명 건설 세력으로서 세계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줄을 잘 쓴 사람이고, 지금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정권에 추종하면서 영혼을 팔아먹은 이 세력은 아무리 선전선동으로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지만은 결국 하나는 역사의 줄을 잘못 쓴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줄을 잘 쓴 세력과 잘못 쓴 세력의 대결인데, 순간적으로는 잘못 쓴 세력이 국민들 속이고 계속 큰 소리 치겠지만은 국민들이 각성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한반도의 빅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